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언론인들은 공부 안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기관의 자유가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냈던 JTBC의 태블릿 보도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일에 해당하는 거다.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내란도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데 홍 회장 잡혀갈 때 중앙일보 기자들 앞에서 회장님 힘내세요. 탈세에서 잡혀가는데 목소리가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충분한 신뢰를 얻고 있는가. 안녕하세요. 망건책방은 지난 1부에 이어서 언론인 정준희 교수님을 모시고 왜 우리 언론이 저널리즘의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큰 그림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이 책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책이 이제 선생님이 서물 쓰신 이후에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이제 5명의 연구자가 각각의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정말 언론 자유의 개념을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1장에서는 이정훈 교수님이 언론의 자유는 언론을 위한 특권인가 아니면 모두를 위한 자유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정헌법 1조 딱 들으면 왜 살펴보는지는 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말하는 언론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수정헌법 1조의 기초에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님께 수정헌법 1조에 초점을 맞췄던 이유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상당 부분 일반 독자보다는 언론인 그리고 이제 언론학자를 염두에 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학자들의 다수가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초기에는 안 그랬다가 이제 점점 이제는 거의 완전히 완벽한 주류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가르치는 이제 언론 자유 교과서 내지 저널리즘적인 어떤 원론 이런 것들의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분들이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할 분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그 학교 다니고 학부 다닐 때 저널리즘 교과서라든가 저널리즘 배웠던 것들의 대부분은 저널리즘을 미국적 저널리즘을 어떤 단일한 모델로 생각하고 아까도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과옥조로 받아들인 면이 좀 있거든요. 다시 말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면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널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할 때 늘 맨날 수정헌법 1조를 얘기하고 그건 대단히 중요한 역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리는 수정헌법 1조에 관련된 판결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큰 언론자유 이론을 만들어내는 데서 엄청나게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언론자유 교과서를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또 한 가지 언론인들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언론인들은 언론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 안 했습니다. 언론자유 우리나라 언론인들 공부를 안 했다? 예, 저는 공부했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이들이 쓰는 언론자유라는 말이 지나치게 비학문적일 뿐더러 자신의 그 실천과 현장에서 잘 연그러진 개념이라는 생각이 절대 안 들거든요. 그러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가신 개념이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내화된, 체화된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예전에 이제 민주화 운동할 때 언론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권력과 싸우면서 느꼈던 자유 개념은 체화된 개념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싸우면서 규범이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다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말하는 언론 자유 개념은 약간은 젠체하는 개념에 가까워요. 잘 고민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맞는 거 아니야? 왜 국가가 우리를 함부로 손대? 언론 자유가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중에 일부 미국 갔다 와서 연수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또 수정헌법 1조예요. 미국에서의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예를 들면 뉴욕타임스하고 국가사의 판례라든가 이런 식의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정훈 교수가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파보겠다. 수정헌법 그래 미국 당신들이 그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식 그 경험 속에서의 수정헌법 1조에 관련된 논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아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학문적으로 이제 탐구되어 온 바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다른지. 그럼 예를 들면 그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되게 묘한 표현이 나와요. Freedom of Speech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쉼표 찍고 프리덤 오브 프레스, 오어 프레스 이렇게 나와요. 야 쉼표 찍고 오어 이게 헌법에서 이런 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문헌적으로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헌법을 기초했던 사람들의 입법자들의 어떤 그 당시의 사고를 우리가 유추하고 추론할 거냐 판례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새로운 해석을 가할 거냐.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진행됐던 논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Freedom of Press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freedom of speech. 스피치가 먼저 나오죠. 예. 예. 그리고 쉼표 찍고 or press 예. 이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해석의 방향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스피치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쉼표는 왜 찍었느냐, 오어는 그냥 갖다 붙인 거냐, 아니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냐, 프레스는 말 그대로 언론 출판만을 의미하는 거냐, 방송까지 의미하는 거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은 논쟁들이 진행돼 왔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뽑아야 되는 건 뭐냐면, freedom of press는 파생 개념이거나 보조 개념이지 원칙 원론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freedom of speech가 포괄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동등한 개념은 아니죠. 같이 아니죠. 설 수 있는 개념은 예.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언론 자유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표현 자유고 음. 표현 자유라는 대원칙 하에서 그렇죠. 그것의 특별한 사례로서 언론 자유 또는 언론 출판의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덧붙여 준 그런 그렇죠. 케이스라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우열 관계를 논하겠다는 게 아니라 포괄 관계를 논하는 건데 시민의 자유라는 게 바로 표현의 자유, 일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 안에서 특수한 형태로서의 언론 자유라는 거로 입법자들은 기획한 거다. 그런데 여기서 언론 자유만 똑 떼어내서 이게 마치 표현의 자유하고는 별개의 개념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렇죠. 예. 특히나 우리나라 언론들은 마치 언론 자유가 최상의 개념인 것처럼 취급하는. 그렇죠. 표현의 자유에서 최상 개념처럼 생각을 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보다 우리 언론기관의 언론 자유가 더 중요해. 왜? 우리는 권력과 싸우는 자거든. 이런 식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오해를 가중시켰던 게 나중에 송현주 교수가 말하는 거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언론 자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언론의 표현 자유로 안 돼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로 안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때 언론의 자유는 언론기관의 자유가 아닙니다. 말과 논할 자유지. 그렇죠. 한자로 하면 말과 논하는 자유죠. 예. 예. 이거는 헌법 연구하신 분들이 실제로 얘기하시는 예. 부분이에요. 예. 우리나라 헌법학자들이 여기서 언론이라는 건 그 당대에 표현됐을 때의 언론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얘기하면 스피치거나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렇죠. 예. 예, 예. 일상적으로 말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마치 언론기관의 자유인 것처럼. 그래서 헌법이 마치 언론기관만을 대상으로 뭔가 특별한 기관을 창설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예. 그래서 포괄적으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대원칙을 그것의 특수한 형태에서 언론 자유가 잘 구현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수정헌법이 말하고자 했던 굉장히 중요한 목표다. 아.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의 언론 해석들, 표현의 자유의 해석들은 미국의 경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기관에게 특별한 자유를 준 것이다라는 해석도 일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민의 표현 자유에 복무하는 한 가지 형태다. 그러면 시민의 표현의 자유에 복무하는 한 가지 형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시민의 자유에 주어지는 것과는 다른 책무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보통 책무를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건 예. 국가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나의 자유를 달라고 하는 자유권적인 개념이니까. 음. 근데 언론 기관을 거기다 이제 따로 둔 거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왜? 예. 문맹이야. 또는 종이에다 인쇄를 못 해. 그리고 사실은 권력에 접근할 기회조차도 없죠. 기회조차 없죠. 예. 정보를 취재할 수도 없는 예.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로서는 인쇄업자들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이 프레스 기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특수한 계급이라기보다는 나도 하나의 시민인데 나는 이거에 복무하는 시민이야. 이 일을 전담하는 그렇죠. 시민이야. 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인 그래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먹고도 살아야 되고 나는 이거를 내 일생의 어떤 소명으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대신해서 국가기관도 견제하고 그다음에 설명 의무도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고자 할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일부 이 대신해 주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면 네. 훨씬 쉽죠. 그렇죠. 이게 사람 그렇죠, 수가 예. 훨씬 적으니까. 훨씬 적으니까 뭐 시민을 때려잡는 거는 사실은 이제 엄청난 위험을 그렇죠. 부담을 감수해야 네. 되지만 요 일부만 잡으면 인쇄기만 뺏어도 되고 옛날에는 그쵸. 종이만 안 줘도 되고요. 예. 언론인 잡아다 가두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언론인이나 언론기관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권은 아니지만 더 많은 관심을 준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보통 겪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되니까. 그렇죠. 그들이 직접 취재하고 그들이 접근하고 그들이 직접 비판하니까 그 비판의 대상자로서 권력이 바로바로 압력을 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파생된 법률적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취재원 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취재원 보호의 원칙. 예. 우리나라 그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누구 뭐 관계자의 말이 다르네요. 예, 예, 관계자. 그거는 예. 취재원을 감추기 하는 거고 예. 취재원 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예. 사실 언론 보도라고 하는 게 예. 언론인들이 엄청나게 취재를 잘해서 생기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는 신뢰를 얻게 되면 수많은 제보들이 들어와요. 목숨 걸고 제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기 보기엔 야 너무나 이건 부당한 일이야. 그런데 내가 이걸 외치면 안 돼. 왜? 나한텐 권위도 없고 널리 퍼뜨리지도 못해. 근데 하여튼 언론사에게 가가지고 얘기하면 그 권위를 가지고 퍼뜨려 줄 거 아니야? 대표적인 게 예전에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냈던 JTBC의 태블릿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거 제보에 의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바꾼 아주 훌륭한 보도는 사실 목숨을 건 제보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이제 권력들은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를 때려잡으면서 자 제보자 누구야? 그렇죠. 까라 색출해. 그러죠. 아, 색출해. 까라 그럽니다. 예. 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언론인들은 알죠. 내가 제보자를 유출시켰을 때 이 목숨을 걸고 제보했던 사람들의 목숨이 정말 위태로워질 수 있다. 그렇죠. 예. 차라리 이거는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일이니까 내가 감당하겠다. 이 사람들은 내가 보호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법률적인 원칙에 따르면 원래는 다 까야 돼.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예, 그렇죠. 예. 하지만 법률에서도 우리나라는 약간 아니긴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에 대한 자기 원칙은 보호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아, 예. 네. 예.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신부님들이 고해성사를 받고 난 다음에 바꿨는데 말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안아야 되는 건 예. 윤리적인 예. 책무잖아요. 법적인 예. 책무라기보다는. 그렇죠. 예. 근데 법은 이 윤리적인 책무를 승인해 줍니다. 그래, 신부라는 직업의 특성상 모든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까고 다니면 신부라는 직업이 성립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소명이라고 봐야겠죠. 자, 언론인에게도 그런 소명이 있어. 그래. 좋은 제보나 그 제보를 검증할 책임이 있듯이 제보자를 색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언론인이 자신의 양심을 걸고 막아줘야 될 필요가 있어. 자, 그거 네가 얘기 안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게. 네. 면책. 예, 면책. 예, 이런 것들은 일종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주게 된 원래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표현을 대신해주는 언론기관에게 가해질 권력의 위협을 법률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그렇죠. 헌법에 따라서 한 거죠. 아,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특권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제보자의 권리를 내가 대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예. 주어지는 법률적 면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제보자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주는 면책권을 일종의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처럼 그렇죠. 생각하고 있다는 예. 거죠. 예. 이게 바로 언론인들의 대표적인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수정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괄 개념으로 보고 언론 자유를 특수 개념으로 봐야 되는 바로 이유가 바로 언론인들에게 부여된 중요한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있는데 그 책임과 의무와 권리의 결합이라는 건 사실은 뒤에 존재하는 시민들의 자유를 대행해 줄 것이라는 사회적 믿음 이것이 그들에게 마치 특권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주는 근거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원 없이 내가 나는 언론이니까 특권을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사들에게도 특권이 있고 변호사들에게도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변호사들은 자신한테 의뢰한 사람의 비밀을 유포하면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책임이 있는 동시에 권한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얻게 된 의료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이 직업에 엄청나게 중요한 윤리적 기준이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 나는 너희들이 보여달라 그래 나는 보여줄 수 없어라고 말한들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이 직업들의 특성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의사나 변호사나 언론인들이 착각하는 거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신분이 높은 계급이라 헌법과 법률은 나한테 이런 특권을 줬어. 라는 식의 착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본적으로 사실은 언론이 시민의 표현의 자유에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론에게 거기에 합당한 어떤 권리를 주고 있는 건데 마치 그것과 별개로 나 자신이 독립적으로 언론이기 때문에 갖는 특권이야. 네.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수정헌법 1조를 해석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그런 데서 그런 오해들이 지금 우리 언론 학계에 그렇죠. 쌓여 있다라는 예. 이제 되게 말씀을- 자의적인 해석이고 신화적인 해석에 가깝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내가 누구에게 봉사하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권리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건 내 위상이 이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특권이야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른 완전히 태도를 다르죠. 예, 네. 만들어내죠. 그 점에서 이건 명백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이제 이 장에서 왜 송윤주 교수님께서 야, 시민의 언론 자유와 언론의 언론 자유를 구분하면서 자꾸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불가능성 우리가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예. 이런 발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그럼요. 하는 게 이제 예. 좀 이해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민의 자유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언론에게 한시적으로 부여된 예.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치 영원한 특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이 바뀌거나 시민의 어떤 언론에 대한 요구가 바뀌었다면 그러면 언론에 대해서 주어졌던 특권의 일부는 회수가 되고 새로운 권한으로 재구성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그게 예. 바로 개혁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럼 시민이 요구하고 있어. 언론에 대해서 난 너희들 더 이상 못 믿겠어.
제발 너희를 믿게 좀 해줘봐. 그러면 이러이러한 제도들이 필요하지 않겠어? 예를 들면은 손해배상도 좀 크게만 하고. 징벌적 예. 예, 손해배상. 예.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게 물론 언론인들한테 대단히 불편할 수가 있는 거지만 네, 네. 그만큼 큰 권한과 어떤 특권에 해당하는 자원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공영방송이라든가 이런 데들처럼 또는 뭐 신문 같은 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청와대에 출입할 수 있는 기자의 수는 제한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보를 대한민국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너희들이 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준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는데 그 이익을 제대로 대행하지 못했다면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언론 자유를 이제 들이미는 거예요. 와, 우리의 예. 자유를 탄압한다. 아니, 시민들이 우리의 자유를 너희들이 제대로 대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잘 대행해 보라고 이런 개혁안을 냈는데 왜 너희들은 마치 언론이라는 건 절대 토치할 수 없는 기관인 것처럼 얘기해? 라는 게 이제 바로 송영주 교수님이 쓰시는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 다양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우리가 야 오보를 하지 말라라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악의적으로 뭔가를 오보를 한다거나 악의적으로 오보도 아니죠. 악의적 오보는 이거 뭐라고 불러야죠? 네. 악의적으로 뭔가를 보도한다거나 네. 이런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경우에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해 보자라고 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마치 오보면 다 처벌받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포장을 해서 야 이런 것들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네. 한국 사회에서. 저는 이중의 오해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건 시민의 오해도 있고 그 언론사들의 이제 오해 내지 의도적 오해가 오해를 조장하는 측면들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모든 시민들이 오보든 다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따로 한번 논의해 보면 되게 좋습니다만 거짓말도 자유의 일종입니다. 표현의 자유의 그렇죠. 일종이에요. 예, 그렇죠. 네. 예, 예. 정확히 말하면 의도적으로 남을 해하려고 하는 자유까지는 물론 아니고요. 그렇죠. 예. 우리는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행한다는 겁니다. 몰라서든 오해해서든 또는 아주 나쁜 악의까지는 아니게 잘생겼어요 서로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거 거짓말이잖아요. 일종의 우리 뭐 사실 그렇죠. 좋게 하려고 하는 말들 예. 아닙니까? 즉 참과 거짓을 매번 따져가지고 확정할 수 있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옳은 것 같지만 나중엔 틀린 거로 입증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지금은 거짓말인 것 같았지만 사실 옳게 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보라고 하는 뭔가 참이 아닌 것들이 보도됐다는 이유로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민들은 그걸 좀 오해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실제로는 오보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뭐 어쩌다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휴먼 에러나 시스템 에러나 이런 얘기 많이 예, 할 때 시스템 에러에 가까운 겁니다. 예. 시스템이 애초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란 인간 존재가 그렇고 언론인 정보 환경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책임을 묻게 되면 사회가 표현의 자유가 정말 지극히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악화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라지겠죠. 사라지죠. 다 물으면. 네, 예. 네. 그래서 자유주의 굉장히 중요한 기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게 도덕적으로 나쁜 거다라는 식의 생각만 하는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에 해당하는 거다. 다만 이 자유가 제한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도를 가지고 진짜로 악의를 가지고 사회에 굉장히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큰 일을 벌였을 때 그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모든 헌법적 자유라고 하는 건 근거를 가지면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게 원래 모든 민주국가들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바로 징벌적 손배제 같은 경우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크고 파급 효과가 크고 실제로 악의성이 입증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실제 벌어진 손해를 또 판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 언론 문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건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 그래야 평상시에 조심하면서 하지. 딱 이것의 법률적 표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에서 하는 그 엄청난 그 징벌적 손해배상도 야 5천만 달러 이게 정말 그게 피해가 5천만 달러가 아니라 그 정도의 상징성을 가지는 그렇죠. 어떤 사건이라고 함으로써 이런 일이 다시는 좀 일어나지 못하도록 재발을 네. 막는 효과인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만 딱 꺼냈을 때 그 얘기가 사실은 우리 제도 안에서 어떻게 그러면 시민의 자유도 증진되고 언론의 자유도 되면 덜 억압되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가의 모도처럼 꺼내는 거야. 너 언론 자유 탄압, 너 무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들, 이건 우리는 언제나 조율하면서 법률이라고 하는 건 헌법이 허용해준 기본권적 자유의 범위 안에서 이것이 공익에 의해서 어떻게 제한될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는 것이 입법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아주 원론적으로 마치 절대 손댈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런 사례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였다 보는 거죠.
뭐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내란도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예, 사실 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법정에 가져가면 이게 판사들이나 뭐 이거 판단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저는 시민들조차도 이것들이 모든 사사로운 오보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공익적 보도 가운데 오보는 섞일 수 있고 그럼요.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크다고 한다면 거기에 섞인 오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또 용인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자가 오보에 대한 어떤 처벌이 아니다라는 것들 기본적으로 요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악의적으로 어떤 형성된 여론 형성이나 악의적으로 뭔가를 해서 누군가의 삶에 위협을 가하거나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을 만들어냈을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하자는 제도였는데 네. 사실 이걸 이제 마치 오보를 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엄격한 금기를 제시하는 것처럼 네. 해서 언론의 자유를 방어했던 네. 우리 언론의 모습이 좀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이러니까 또 삼장에서 선생님께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이 되어 있다. 말씀하신 부분도 이어갑니다. 예. 근데 이렇게 언론이 가장이 되면 규범이 약해지고 실질적인 언론 자유는 향상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게 과장되어 있다는 건 좀 어떤 의미고 그걸 해결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과장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의 과장인데 첫 번째는 애초에 이제 그 입법자들이 처음에 표현 자유라고 하는 개념들을 헌법 안에 넣기로 결정하고 그 세월이 흘러온 길게 보면 200년, 짧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50년 정도 되는 그런 시간 동안 이것이 어떤 것들을 의도했는가라는 면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특권을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예. 그런데 주체가 마치 언론이고 언론에게 부여된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과장시켜 버렸다. 예. 이건 언론학자들이 약간은 도와준 면이 있고 언론인들은 이게 편하잖아요. 예. 그렇죠. 뭐 내가 시민에게 봉사해서 갖는 어떤 제한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언론으로서 독자적인 권력으로서 갖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제일 편하죠. 굉장히 편하죠. 예, 예. 예.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과장을 해버렸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 특히나 제 개인적인 고민 중에 하나는 저 또한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억압하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것들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걸 공부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예. 언론인이시고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많은 부작용들이 있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87년 헌법을 만들 때까지의 문제의식과 지금 2026년에 새로운 헌법을 논의하고 있을 시기의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 87년 헌법은 우리가 내내 독재를 겪었던 것을 반추하면서 네. 어떻게 하면 이 독재가 불성립하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헌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임제라고 하는 되게 독특한 제도를 채택한 거 이 아니겠습니까? 5년 단임제 지금도 그걸 고민해서 만든 결과물인데 이게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모든 제도라고 하는 건 언제나 장단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근데 그 당시 87년 헌법은 그게 유일한 거의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또 전두환 같은 사람, 박정희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어떻게든 재집권이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헌법을 설계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독재자들이 안 줬던 것들을 어떻게든 주려고 노력을 한 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 자유라는 거죠. 그 당시에 같이 운동을 했고 저처럼 민주화 운동도 하고 또 진보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게 권력이 어떤 식으로든 언론을 탄압할 수 있는 가능성, 권력을 절대로 선하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우리 김만관 선생님 충분히 동의하겠지만 권력은 레비아탄 아닙니까? 리바이어던이죠. 그렇죠. 예. 네. 자유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을 선곽으로 보면 안 된다. 예, 뭐 권력이라는 건 그 권력의 그 거셈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다. 그 권력은 저희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죠. 네, 저희가 선곽으로 보자는 건 선한 권력의 존재를 상상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솔직히. 저희들은 상상하지 않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일종의 이제 뭐 자유주의적 선택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굉장히 유효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권력이 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대단히 악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짜놓은 이 구조화에서 권력이 상당히 다양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국가 권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언론도 일종의 권력이 되기도 하고 기업 권력의 문제는 더 심각하고 종교 권력 같은 거 더 심각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종교 권력에 엄청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물론 헌법은 국가를 구성하는 어떤 원칙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국가는 뭐 정부가 보통 대행하기도 하고 사법 권력 이런 것도 얼마나 센 겁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많이 용인을 해야 이 권력이 견제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게 87년 헌법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거에 대한 약간의 컴플렉스나 금기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언론자가 신나게 얘기하면 움찔합니다. 아, 혹시라도 내가 악한 권력이 되려고 그러는 건가?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언론이 과장을 하는 겁니다. 너 나쁜 놈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러면 움찔하거든. 그렇죠. 아니 언론은 자유를 우리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딱 나오면 그때부터 난 의도가 전혀 그거는 그렇죠. 것도 아닌데 그때부터 움찔하면서 말을 조심하게 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선한 권력처럼 보이고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떤 예, 정부든, 예. 그러니까 특히나 예. 민주당 계열의 정부들이 그런 예. 움찔함이라는 게 있고요. 학자들이라든가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우리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동참할 거야? 이러면 이제 움찔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신념이라는 것들이 내재화된 신념이 정말 무서운 게 어떤 거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뭐 이런 거 다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내뱉을 때마다 스스로 엄청 검열을 해요. 그렇죠. 내가 무슨 어용 지식인이 된 거 그렇죠, 같고 그렇죠.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엄청 막 검열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나? 예. 이걸 100번은 더 물어봐요, 사실. 네. 저는 언론이 그걸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독재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또는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철학이나 정치 철학을 찬성하고 있는 다수의 리버럴한 지식인들이 이 부분을 나서서 얘기하면 마치 스스로가 언론을 탄압하는 존재가 된 것 같고 어떤 권력이나 정파에 편향된 존재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어떤 실천적인 결론이 나느냐? 아, 난 잘 모르겠어. 웬만하면은 저 논란 안 되는 거 논란 되게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좀 이렇게 언론도 좀 이렇게 자제하고 권력도 이렇게까지 세게는 하지 마. 개혁이라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그 점진적 개혁조차도 안 돼요. 안 그래서. 되죠. 예. 네. 그러니까 매번 가다가 저항에 부딪히고 예. 가다가 저항에 부딪히고 이게 약간 별개 얘기지만 사법개혁이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법개혁도 전형적으로 옛날에 독재 시절에 사법부를 완전 시녀로 삼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그렇죠. 모든 지식인들은 왠지 판결은 독립져야 될 것 같고 판사의 양심을 믿어줘야 될 것 같고 제도를 믿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의 생각에 빠져 예. 있잖아요, 우리는. 아니 뭐 사실 개별적인 뭐 대법관이나 뭐 대법원장이나 이런 사람은 신뢰가 안 가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 전체 판사를 신뢰하지 않는 게 맞나? 그렇죠. 맞나? 자꾸 예. 질문하게 되고 자꾸 물러서게 되는 부분이 예. 명백하게 있죠. 그러면 이게 확고한 정답이라거나 엄청난 여론의 압도가 있다거나 정당성이 있는 거 확실하게 느껴져도 동참하는 게 아니라면 언제나 있는 저항들은 논란으로 돼버리고 논란에 동참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효과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개혁의 동력을, 개혁의 신념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사회적 분위기도 그 논란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잘못된 행위. 그렇죠. 처럼 이제 취급되어서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언론 자유가 정말 신성 불가침, 마치 영역처럼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게 4장 이제 5장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 다 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언론이 신성 불가침인데 또 알고 보면 그렇게 단단한 성의를 쌓아온 게 정말 언론을 위해서냐, 언론 사주를 위해서냐, 그렇죠. 라고 이제 우리가 또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본 종속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사장의 김용욱 선생님께서 네.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또 이제 디지털 플랫폼 자본에도 또 종속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종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언론이 좀 뭔가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좀 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김영욱 선생님이 이제 쓰신 게 바로 이 미디어 환경이 바뀐 측면을 우리는 어떻게 더 고려할 것이냐 사실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언론 자유의 역설의 세 번째 타제하고 연관된 것처럼 우리는 사주에 저항하는 언론인들을 많이 못 봤다 이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예전에 언론 민주화 운동하셨던 분들, 그렇게 해서 한겨레를 창간하시거나 이랬던 분들, 송건호 선생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지던 우리나라에 그래도 빛나는 언론인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철저한 리버럴리스트였고 자유주의였고 민주주의였고 실제로 언론이 탄압받았을 때 실제로 몸소 싸웠던 분들입니다. 네. 이해찬 의원 돌아가셨지만 그와 비슷한 맥락에 계셨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문에 의해서 사실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분들의 뒤를 이어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 이분들의 뒤를 안 얻고 일제 때 타협했던 사람들의 뒤를 이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권력하고 싸우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시민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지.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게 뭐냐면 사주하고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언론 노조 운동을 하죠. 시민의 도움을 얻어서 사주와 싸우는. 그렇죠. 예, 예. 예. 권력하고 싸우려면 사주들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사주들은 안 하려 그러거든. 그렇죠. 자기들은 뭐 사주야, 뭐 언론하고 갈등이야, 뭐 갈등해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권력하고 타협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얻는 게 사주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족벌 언론들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생존해온 존재들이고 진정한 리버럴을 고민하던 언론인들은 두 가지 전선이 있었던 거예요. 권력과의 전선과 사주와의 전선. 그래서 선택한 게 언론 노조 운동인 겁니다. 예, 노조 운동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언론인의 운동에 있어서는 적합하진 않은 운동이거든요. 아, 예. 어떤 측면에서 적합하죠? 왜냐하면 이게 흔히 말하는 경제 운동 내지 계급 운동이잖아요. 아, 예. 예. 자신의 계급적 지위 또는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운동인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언론인들은 이 독특한 특성이 모든 전문직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예. 공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의 어떤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는 충돌할 때가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특히 언론은 공익 중에서도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직업이죠. 예. 네. 그래서 노조 운동으로 이 공익을 추구하는 직업 운동을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중전선하고 싸워야 되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운동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운동 형태는 바로 노조를 통해서 국가 권력과 싸우고 자본과 싸우는 방식이었거든요. 이게 특히나 80년 이후에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우리 나름의 진보나 민주운동이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죠. 지금 언론 노조니 무슨 민주노총이니 그런 마치 무슨 귀족 노조니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버리는데 예. 사실 그 성과로 직업의 안정성도 얻고 나름의 독립성도 얻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있어야 독립성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 다들 아시지만 이제 노조 운동이라는 건 사회적으로도 이제 막 예를 들면 비난받는 일도 많이 생기고 노조 가입률도 엄청 떨어지고 그렇죠. 언론인들도 언론 노조를 중심으로 뭉쳐서 예를 들면 권력과 자본과 동시에 싸운다라고 하는 의식이 너무 약해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개혁의 동력을 만들기가 내부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언론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공영방송과 주요 언론사에 민주언론 실천위원회라든가 이런 식의 민실이라고 부르는 기관들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공정 보도를 점검합니다. 야, 우리 이런 보도한 거 맞아?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막 삼성이라든가 현대가라든가 이런 거 이름 빼주고 이런 거 맞아? 누가 시킨 거야? 아, 자체적으로 이제 나름의 검증하는 어떤 거죠.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규범이 약해진다는 표현을 썼지만 이런 데서 규범을 만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법률로 이걸 다스릴 문제가 아니라 언론인 스스로의 규범으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은 법률로 언론인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규범을 믿어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그 규범을 쌓아나가고 있고 신뢰를 쌓아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규범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개혁도 법 개혁의 방식이 아닌 뭔가 자정적 개혁이라는 게 가능한데 이게 여러모로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기존 그 족벌 언론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이제는 더 약해졌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승진 외에는 다른 걸 안 바라는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자신의 직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승진만 바라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직업 윤리는 무너졌는데 그렇죠. 이제 승진만 바라는 상태. 예, 그러니까 신생 언론들을 추구하고 욕하고 자신의 그 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그 딜레마적인 상황을 만든다는 게 뭐냐면 더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돈을 더럽게 벌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광고 이상한 막 기사인데 광고로 팔고. 아, 그런 거 저도 깜빡 속아 넘어가는 기사들 되게 많습니다. 잘 읽었는데, 야, 이건 훌륭한 기사인데 하니까 광고더라고요. 예. 경제에서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지만 신뢰를 팔아먹는 행위. 그렇죠? 예, 근데 맞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팔려서 비싼 값에 팔리거든요. 근데 뒤집어 말하면 사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사기를 하면은 당분간은 돈을 벌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언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미래 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니 사주들이 동원해가지고 자 정치적으로 연줄 만들어서 특혜 얻어내고 예, 우리한테 유리 한번 만들고 불리 한번 못 만들게 만들고 그리고 기업하고 해가지고 광고 따내고 예, 우리 기사는 약간 사기성 기사 써가지고 돈 벌고 솔직히 말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항을 못 하고 있어. 아, 그러면 결국은 사주 쪽이 권력과 다른 기업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사주한테 저항하지 못한다는 건 권력한테도 저항할 수 못하는 없다라는 거죠, 거네요. 사실. 결론적으로. 이건 뭐 제가 수많은 예를 들어드리고 예, 싶은데 예. 말로 언론 자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약한 사람들한테나 얘기하지 정말로 사주가 권력이나 기업하고 연관해가지고 했던 것들을 양심을 걸고 목숨 걸고 나서서 싸운 기자들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외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그 언론의 자유가 정말 언론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주한테 꼼짝하지 못하고 사주한테 좀 얽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사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언론의 자유를 외친 그렇게 되는 결과네요. 거죠. 그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전에 DJ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흔히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데 대한 최초의 그 세무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언론 자유 억압한다고 말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수많은 탈세 가지고 했던 기업이 아주 안 좋은 기업 형태였었기 때문에 한 건데 그때 홍 회장 이 잡혀갈 때 중앙일보 기자들 앞에서 회장님 힘내세요. 탈세에서 잡혀가는데. 자의식이 엄청난 거예요. 자기의 회장이 탈세를 잡혀가는데 이게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의 판타지 안에서 나는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회장을 지켜야 돼.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들도 안 하는 동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론이 탈세하는 기업을 잡을 텐데 네. 그런데 자기 기업은 탈세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엄청난 자기 그럼요. 모순이라고 이제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는 사주들하고 싸우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사주들하고 싸우는 시간 얼마 안 남았다. 뭐 우리도 지금 이것도 유튜브로 나가지만 포털,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OTT 이런 것들이 미디어를 완전히 잡아먹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주하고 싸우고 권력하고 싸우면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조차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넷플릭스하고 싸워야 되고 유튜브하고 싸워야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의 준비 정도가 과연 그 날이 올 때 싸울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만광책방이 유튜브에 굉장히 불경한 얘기를 해서 채널이 삭제되고 차단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잘할게요. 이게 변해버린 환경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변한 환경에 우리에서 언론이 살아남을 만한 어떤 자율성이나 자체적인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해 본다면 사실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논하고 있는 게 그러면 표현의 자유, 특히 여기서 뭐 이야기하는 게 사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들이 소통할 채널을 어떻게 하는가가 사실은 핵심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맥락으로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이렇게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뭐 김만국 박사님이 헌법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충분히 이렇게 쌓아놓으신 이론적인 자산이 있을 거라서 뭐 그것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헌법에서 가장 초보적인 형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억압적 국가와 싸우던 시민에게 이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만든 태도들이고 이게 이제 뭐 사회권이라든가 이런 걸 확장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요구해야 된다. 국가한테 우리 죽이지 마세요가 아니라 너희들 우리를 지금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야 되고 우리를 좋은 환경에서 살게 만들어줘야 되고 좋은 공기를 마시게 해야 되고 밤거리를 안전하게 돌아다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국가의 책무인 거잖아.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중에 표현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머물러 있는 개념이에요. 제발 우리의 입을 막지 마세요. 그렇죠. 이 개념에 가까운 거거든요. 뭐 아주 어떻게 보면 소극적 자유의 그럼요. 일부냐. 예. 그러면 적어도 사회권적 자유 수준 이상으로 뭔가 이 소통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못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게 그냥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소통의 권리로 이제 바뀌게 되면 우리는 사회적 소통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퀘스천이 바뀌어야 돼요. 마치 이제 북유럽에서 우리는 국가의 행위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듯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뭔가가 막고 있거나 뭔가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참정해야 되는데 참정권을 줬던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참정이 안 돼. 왜? 정당법이 잘못되어 있거나 예를 들면 그렇죠? 뭔가 이렇게 부정부패 고리가 있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제거해줘야 내가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이 없고 나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정치에 참여 못해요라는 얘기를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장애들을 제거해줘야 충분한 사회의 참여,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사회적 소통이라는 것 안에서 목소리가 배제되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이동권 투쟁을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그렇죠. 예. 지금도 언론이 보도 안 해주면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모르죠. 그리고 이제 언론이 침묵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몰라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 지하철 가서 그 아침에 투쟁하시고 하는 게 아무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극단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면서까지 목소리를 알려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소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면 이 언론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예전 같은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서 포괄성이나 다양성의 원칙으로 이걸 그래도 보도해 줘야 된다. 이거는 언론인들의 판단에 맡겨버린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수많은 약자들이나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적어도 그 비율로라도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걸 헌법적 권리로 만들자는 거죠. 헌법에 그 권리가 들어가 있어야 국가는 이걸 보장할 책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법률을 만들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를 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이제 되는 걸 텐데. 그러면 예를 들면 자 공영방송을 만들 때 이 문제를 고민해야 돼. 그렇죠? 장애인의 이동권 내지 장애인 문제나 소수자나 약자의 문제가 언제나 우리 뉴스 보도에서는 한 꼭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뭔가 원칙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그걸 이유로 수신료를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기존의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던 여러 가지 원칙들이 기존에도 약간 그 안에 담아 놓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거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소통의 과정에 단순히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못하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권리를 자기 목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라 국가가 이렇게 요구하는 게 헌법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거 막지 마 말하는 자유권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 그 소통을 딱 열고 보장받을 수 있는 그걸 사회권 수준으로 올리자라고 그렇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이제 알아듣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변화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바뀐 미디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프로젝트는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뭐 디지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주목 경제나 이런 것들로 가면서 오히려 이제 사실 여기가 되게 난잡한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디지털 어떤 미디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회적 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출구하고 배출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로 삼아도 어떤 좋은 이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다 해봤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 다 이게 스토리가 있네요. 네. 명확하게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스토리 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이 전체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짧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에 한 꼭지가 이제 제가 또 결론을 쓰면서 이제 남겨놓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시민의 위치도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위치만으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권력도 다양화되고 있고 시민의 위치도 무조건적인 약자의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물론 소비자가 되면 더더욱이나 세지는데 이를테면은 언론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할 때 나쁜 언론에 대해서 죽어라고 욕하고 실제로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소비자적 힘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잘 써야죠. 예를 들어 쿠팡에 대해서 우리가 쓰듯이 잘 써야 되는 거죠. 시민이 소비자적인 것 방식으로든 또는 시민적인 방식으로든 간에 내가 소통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체다. 이제는 커뮤니케이티, 다시 말하면 말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를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언론 기관 내지 언론인과 일반 시민 사이의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 이제는 사실 있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민이 이제 마치 그냥 앉아가지고 쟤는 나쁜 놈, 쟤는 좋은 놈, 나는 이렇게 해줘 라는 식으로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되게 큰 언론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책임 있는 소통을 하고 있는가? 나는 뭔가 사실에 근거를 둬서 뭔가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사회적인 어떤 언론 안에서 내 의견이 목소리가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충분한 신뢰를 얻고 있는가? 사실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주체가 그냥 어느 한 주체와 객체로 고정돼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이 전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적극적 소통을 하는 시민으로서의 어떤 시민상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쩌면 그게 지금 이제 정준희 교수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해시칼리지나 네. 해시TV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좀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예, 머릿속에 이게 이게 하고 계신 거구나 이미. 이론적 구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있군요. 예. 딱 머리에 들어와서 이거였구나. 저도 이제 감이 확실히 잡혔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요. 이제 정준희 교수님이 쓴 언론 자유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언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나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환경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대안까지도 다 살펴보는 어떤 시간이었고요. 이 긴 이야기 정말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은 이 책을 했지만요. 여러분이 또 많이 보셨으면 하는 책이 있어서 제가 이게 사실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정준희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묻는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질문한다라는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언론의 역할이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언론이 사실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뭐 여러분 심지어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 성과물이 다르죠. 그런데 AI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삶 속에서도 어떻게 질문하는가에 따라 사실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답이 다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여기 질문은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키는가 이렇게 이제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이 질문의 역할 어떻게 보면 아주 거기에 대해서 잘 담겨 있는 책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선생님께서 이제 그 언론 비평도 하셨지만 100분 토론 진행자라든지 아니면 열린 토론 진행자라든지 하시면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질문을 가장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이제 쓰신 책이라는 책이니까요. 여러분도 이 묻는다는 것 이 책 많이 또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제 긴 시간 이야기 나눠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좀 감사드립니다. 아유, 예, 제가 훨씬 더 예. 즐거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 하나를 가지고 쭉쭉쭉쭉쭉 다 예, 완전히 할애해서 얘기한 거는 사실상 처음이어서요. 예. 우리 망건 책방 덕분에 예. 저도 아주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 망건 책방은요 앞으로도 책 하나를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망건 책방을 통해서 많이 좀 소개되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책 많이 이제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 정준희 교수님 모시고요. 사실 이 책이 2022년 연말에 출간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한 지금 뭐 2, 3년 정도 된 책인데요. 뭐 상황은 그렇게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효해서 이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좋은 언론이란 언론의 자유만큼이나 억압 아래에서도 사실 보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실을 보도하는 만큼이나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자라는 서사를 이제 함께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이제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가장 이제 뭐 더 절실히 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계엄과 계엄 이후에 우리 언론을 보면서 점점 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정치 변동과 이제 기술 변화래요. 우리 언론의 미래가 밝은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논쟁 가운데서도 정준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여는 이런 언론인들이 있어서 그리고 학자분이 있어서 여전히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요, 오늘 망건 책방 닫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